안녕하세요. 오늘은 6단원 조선사회의 변동에서 1. 붕당정치의 전개와 탕평체계 실시, 2. 새로운 사회개혁론의 대두 두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우리나라는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우선은 통치체제에 관련된 변화 내용부터 볼 겁니다. 비변사 기능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원래 우리나라 조선시대 최고의 기구는 의정부, 합의기구였던 의정부였는데 이 의정부가 약화되면서 국방과 군사 문제를 논의하던 임시기구였던 비변사가 임시에서 상설기구화 되면서 권력을 강화시켜 나갑니다. 이런 비변사의 기능 강화 결과는 바로 의정부와 육조의 기능 약화, 왕권의 약화 이렇게 두 가지로 이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그 다음 이거 이제 문제로 돼서 이거에 대한 개혁 방안도 나올 거예요. 2번 군사제도는 조선 전기의 5 위에서 중앙군이 5 군영으로 바뀝니다. 이 두 개의 변란을 겪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군사제도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훈련도관부터 하나씩 필요해서 만들어진 게 5 군영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지방에서는 소고군이 창설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보면은 재정 문제 보겠습니다. 양난 이후에 지금 국가 조세 수익 감소와 이것저것 때문에 재정 부족 문제가 심해지는데요. 이걸 막기 위해서 영정법, 그러니까 조세제도라는 게 뭡니까? 전세 있었고, 공납 있었고, 역 있습니다. 전세, 땅에 대한 세금부터 보겠는데 영정법이라는 걸 실시합니다. 예전에는 세종대왕 때부터 있어서 연분구둥, 전분육 등에서 풍흉, 땅의 질, 토지의 질, 비옥도에 따라서 세금을 그에 다 복잡하게 나눴는데 이제는 이 영정법이라는 걸로 모든 영정법이나 모든 토지 일결당 사두로 안정적으로 확 정해버리는 거야. 가장 최저로 냈던 게 사두인데 사두나마 무조건 다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영정법이야. 이렇게 전세제도에서는 영정법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공납, 한마디로 특산물을 내던 공납에 대해서도 변화가 되는데요. 봐봐. 예전에 이렇게 공납을 거두던 것을 이제는 이거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토지를 기준으로 쌀 12두로 바꾸는 거야. 예전에는 집집마다 든 걸 이제는 토지가 기준이 되고 일결당 12두로. 그렇게 되면 문제가 더 변화되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무조건 집집마다 냈던 걸 이제는 가난한 자는 내지 않고 부자가 내게 되는 거죠. 토지를 기준으로 하면 빈부에 따른 세금 부담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 양반들이나 돈 있는 지주들한테. 그래서 이 대동법이 정착되는 데는 100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는 세금 제도예요. 굉장히 어렵게 정착시킨 제도가 대동법인데 그만큼 역할도 크고 영향도 커요. 결과 보세요. 농민생활 안정에 기여한다라고 나오면서 여기 공인이라는 말도 나와요. 공인. 토지를 기준으로 쌀을 거뒀기 때문에 그전에 필요했던 토산물은 필요해. 이 토산물을 정부가 공인이라는 상인을 지정하여 조달케 하는 거죠. 이 공인에 지정되면 막대한 이득을 얻을 수 있죠. 국가가 지정하는 공인이야. 이 공인은 대량으로 구입한단 말이죠. 이 공인이 활동함으로 인해서 상업의 발달 또한 이루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대규모의 물물 거래가 이루어지는 건 이전에 별로 없었거든. 이제 공인으로서 이 공인을 믿고 대규모로 물건을 만들어서 싸게 팔게 되는 거죠. 공인 의미하는 바가 꽤나 큽니다. 대동법 확인하시면 되고 이제 군대 가는 거 균역법. 군대는 16세에서 60살까지의 양인 남자가 갔죠. 그런데 이걸 이제 균역법으로 바꾸게 되는데요. 이 농민의 부담이 너무나 증가돼서 농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옛날에 2필 내던 걸 1필로 줄여주는 거야. 당연히 국가는 부족하죠. 이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결자, 소금세, 선박세, 어장세 이런 것들이 나와요. 결작은 땅에 대한 내는 거야. 소금도 소금을 가진 자에게 내게 하는 거고 선박도 선박 소유주한테 내는 거야. 한마디로 균역도 농민 개인한테 걷던 것을 재산에 의해서 걷는 걸로 좀 바꾸는 방법이 바로 균역법이에요. 영조가 했던 거지요. 세금 제도의 개선,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 전쟁 이후의 개선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 운영 방식도 변화가 된다고 나와요. 보면은 전쟁 이후에 광해군 나오고 인조 나오고 효종 나오잖아요. 보면은 선조 때부터 붕당 정치가 시작돼. 그러면서 인조 반정 이후까지도 서인과 남인이 연합하여 전국 운영한다. 한마디로 뭐 이것저것의 분란이 있긴 했지만 결국은 상호 비판과 견제, 바로 오늘날 정당 정치의 가장 기본이에요. 이런 비판과 견제 속에서 전국을 운영하는 붕당 정치가 그나마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요. 하지만 이러한 붕당 정치는 예송과 환국을 거치면서 변질돼 가죠. 붕당 정치가 운영이 되다가 변질돼. 변질의 증거는 예송과 환국이야. 예송이 뭐였습니까? 상복 입는 거 얘기했었죠. 그리고 환국은 급격한 정치 담당자의 변화. 이런 거는 바로 붕당 간의 균형의 파괴야. 이전에는 그래도 서인과 남인이 함께 했는데 예송과 환국을 거치면서 서로가 서인은 남인을 제거하고 싶어하고 남인은 서인을 제거하고 싶어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느 한 정당이 모든 걸 다 장악하고 한 당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싶어하는 게 바로 이 변질이야. 그래서 이것이 더 가다가 이제 탕평론으로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국왕이라도 나서서 이렇게 붕당 간의 균형이 붕괴되고 어느 한 당이 독주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다 싶어서 균형을 위해서 탕평론을 제기하는데, 이거는 중심이 국왕이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왕의 능력이 있으면 제대로 되는 거고 왕의 능력이 제대로 없으면 못하는 거야. 탕평론은 숙종이 맨 처음에 언급만 하죠. 탕평평평 해야겠어 라고 하고 숙종이 죽죠. 그러고 영조가 이 탕평론을 제대로 실행을 하는 거야. 영조 정조에 의해서. 영종조는 나름 능력이 있으니까 괜찮아. 그러나 이 능력 있는 왕이 끝나고 난 다음엔 이 탕평론은 유지되기가 힘들죠. 우선 영조 거 먼저 볼게요. 영조 강력한 왕권으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서 탕평비, 이것도 영조가 세웠던 거. 오늘날 성균관대학교 명륜동에 있는 거죠. 민생안정책 균형법 실시합니다. 두 필에서 한 필로. 첩자손의 차별 완화, 한마디로 서울의 완화. 서울도 과거 시험을 볼 수 있게 하고 하는 거, 가혹한 형벌 금지 등의 영조는 이런 업적을 세웠고, 그 다음에 이제 정조 봅니다. 정조는 탕평책 계속 실시했고요. 영조를 이어받아서 영조의 손자였죠. 규장각 뭐 하는 거야? 중심기구, 정책연구기구, 장용영, 군사적 기반, 화성, 자신의 아버지였던 사도세자의 무덤이 있었던 수원을 새로운 수도로까지도 발전시키고자 했으나 수도를 바꾸지는 못하고 죽을 거예요. 민생안정체계에서 보면 유기전을 제외한 상인들의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보장한다고 나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면, 요거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교과서에 보면은 금난정권을 폐지한다. 금난정권을 만든다 하면 안 돼요. 폐지한다. 금난정권이 시전상인들이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시전상인들이 가져서 자유로운 상업활동에 많이 지장을 받았는데, 이러한 금난정권을 폐지함으로써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보존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봅시다. 이제 또다시 사회개혁론 보겠습니다. 이러한 혼란된 사회에서 어떻게 나갈 수 있는가. 우선 첫 번째, 또 농촌사회는 어떻게 변화됐는가 임진왜란 이후에 확인을 하면, 광해군 때 이후로 개간사업, 수리시설 확충 등등으로 뭔가를 새롭게 해보려고 그래요. 그런 와중에 모내기법이 대단히 많이 확산됩니다. 모내기법은 옛날에 고려 말부터 있었던 거예요. 새삼 나온 거 아니지만 이게 그 전에는 국가에서 전혀 권장하지도 않고 하지 말라고 했어. 왜냐하면 가뭄이 일어나면 완전히 다 죽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수리시설, 저수지 사업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모내기법이 확대될 수 있는 거야. 이 모내기법을 하게 됨으로써 수확량 증가되고 이모작 가능하고 소득 증대되고, 이 모내기법을 제대로 하는 농민은 부자가 되고, 기존에 땅이 조금 있어서 했던 사람 부자가 되고, 적응하지 못한 농민 내지는 뭐 기존에 땅이 없었어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농민은 완전히 밀려나가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이게 이상하게 됐네. 넓은 농지를 경작할 일부 농민은 부농이 된다는 뜻이고, 여기 밑에 잘 안 보이지만 자기 토지는 물론 다른 사람의 토지조차 빌리지 못한 아주 가난한 농민들은 머슴살이나 도시나 광산으로 빈농,
이동한다. 한마디로 대부분은 엄청나게 빈농이 되고 이 빈농 중에서도 안 되는 사람은 임노동자, 임금 받고 노동해주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이런 사람으로 되게 되고 이조차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도시로 가게 되고 도시에 가서 뭔가 할 게 없을까 하면서 장사나 수공업이나 상업도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계속 연결해서 봅니다. 상업의 발달, 장시가 발달한다 나옵니다. 18세기 중반 전국의 장시가 천여 개소에 이른다. 이 장시에 관련된 이 장시가 바로 문화적인 장터이기도 하죠. 여기에서 바로 이 장시가 원래는 별로 없었지. 시전에 눌려서 금난 정권으로 시전들이 많이 이제 그렇게 억압하지 못하게 되니까 장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국제무역도 활발한데 원래부터 공식적인 무역인 개시는 있었어. 근데 이 사무역인 후시도 더 활발해지게 되는 거야. 개시도 있지만 후시도 있어. 우리 사신이 명나라나 이런 데 왔다 갔다 할 때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엄청 많다고요. 엄청 많은 사람들은 뒤에다가 자기가 가서 팔 물건을 챙겨가. 원래 그 사람들 간다고 해서 나라에서 그 사람들한테 월급을 주거나 하는 거 아니야. 기존에 있었던 관리 사실 몇 명만 국가에서 해주는 거지 그 많이 따라가던 100여 명은 아무것도 없이 갑니다. 뭐 이거 통역도 한다 못도 한다 뭐 하나씩 하겠다고 가서는 물건을 이고지고 가서 무역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사무역. 수공업과 광업에서도 보면은 관에서 주도하던 게 민간에서 주도하는 걸로 광업도 민간에게 허가하는 거 이게 지금 당시의 방향이에요. 관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보세요. 신분제도 이 상황에서 굉장히 동요될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농민이나 상인들이 막 발전하게 되니까 양반만 대접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재정 확보를 위해 납속책, 공명책 실시한다. 납속책, 공명책 다 돈을 받고 그런 무슨 노비나 아니면 농민들의 이런 군역의 부담 이런 거를 다 면제해 주는 거야. 그러면서 관리가 되게 해주거나 양반이 되게 해주는 거. 납속책에서 양반이 되게 해주고 공명적 같은 경우는 첩지, 임명장 같은 데서 이름이 비어서 공명이잖아요. 이거 주면서 양반이 되는 거야. 그리고 군공, 나라에서 군사적인 공을 세운 사람도 벼슬을 내리기도 하고요. 농민들 당시에 보면 이런 납속책, 공명책을 통해서 양반으로의 신분 상승, 노비 같은 경우에도 도망치고 뭐 난리가 나지. 그리고 군공도 세우고 하면서 감소해져요. 노비지 운영 어려져. 정부는 노비 종목법이나 공노비 해방을 단행할 거야. 공노비 해방은 1801년이니까 19세기나 돼서 하는 거고 19세기 한마디로 정조 죽고 나서 그때 첫 해 할 거고 노비 종목법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한 명만 아무나 한 명이라도 노비면 무조건 노비인 거야 자식. 근데 이제는 엄마가 노비여야만 노비지 아빠가 노비고 엄마가 양인이면 걔는 노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노비가 줄어드는 걸 인정해 가는 게 지금 이 시대예요. 이제 더 이상 양반만의 사회로 하기에는 국가 운영이 힘들다는 얘기지. 그러면서 중인층도 성장합니다. 이렇게 응시자격 철폐하고 이런 식으로 양반수가 대단히 증가하게 되죠. 결론은 양반수 증가야. 그래서 양반도 다 같은 양반이냐 권력 독점한 대단한 양반과 몰락 양반으로 있다. 이 몰락 양반을 뭐라고 다니면 잔반이라고 돼요. 우리 왜 반찬 잔반 있죠? 그러면서 거의 농민이란 노비와 다를 바 없는 아주 처참한 생활을 한다. 몰락 양반도 있어요. 그리고 넘어갑니다. 새로운 학문 나오는데 실학이 등장한다 그러는데 이 실학 성리학에서 변화된 거예요. 유교의 하나의 종류야.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 현실 개혁 능력도 부족할 뿐더러 당시 이 실학자들은 집권층이 아니야. 열심히 개혁안을 내지만 정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계를 가질 거야. 우선 실학에는 3가지가 있는데 중농, 중상, 국학 3개가 실학이에요. 우선은 농업 중심 중농이 먼저야. 이거 시대적인 순서대로 나오는 거야. 중농이 먼저야. 이게 1번이야. 17세기. 토지제도 개혁이 가장 중요해. 농업이니까 농업의 근간인 토지제도를 개혁해서 뭔가 개혁해보자. 유형원, 이익, 정약용, 사람 이름,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 이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했어요. 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정도. 유형원 균전제 하지만 신분에 따른 균전제, 이익은 한전제, 정약용은 여전제 해서 나왔던 거 우리 설명했던 거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중상학파예요. 이 중상학파는 북학파라고 돼요. 왜냐하면 청나라의 문물을 배우고 청나라의 학문을 배우자라는 의미도 갖기 때문에 북학파, 예전에 북번론이랑 반대되는 거야.
인조 효종 시대에 청나라를 정벌하자 우리가 병자호란에 지고 나서 했던 북벌론과는 반대되고 북학파가 나옵니다. 유승원, 홍대영, 박지원, 박재가 4명이 들어가고 이 중에서 홍대영 같은 경우는 서양의 과학기술 지전설, 지구는 둥글다 뭐 이런 거 나왔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실학의 성격과 의 보면 우선은 얘는 사회 모습 비판적 성격을 띠긴 하고 뭐 개혁안을 제시는 하지만 한계 국가 정책에는 반영되지 못함. 그리고 유교적인 사상체계를 벗어나지 못함. 왜냐하면 실학도 어차피 유교니까. 정약용 나오네요. 정약용. 여기 보세요. 마을 일여를 정해서 여의 백성이 공동으로 경작한다. 공동으로 경작해서 공동으로 분배한다. 양에 따라서 분배한다. 이란 양에 따라서. 한마디로 이거를 여전제라고 하는데 이 사람 중농학파에 나오는 사람이죠. 이 정약용이 책도 많이 써서 당시 이 시대 조선 후기의 혼란 상황을 알아보려면 정약용의 책을 보면 돼. 앞으로도 나올 게 다 정약용 책에서 연관돼서 예시가 나올 겁니다. 여기 보세요. 실학자의 개혁안 한번 줄이나 거보지요. 여기까지일 것 같아요. 홍대영의 특징, 과학기술, 과학 나오는 거, 과학, 그지요? 과학. 박지원은 뭘까요? 양반에 대한 비판, 허생전 뭐 이런 거, 양반. 박재가 소비, 물건 파는 거. 우리 교실에서 한 번씩 얘기했었어요. 자세하게. 기억 안 나시면 교실에서 필기했던 거 확인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1, 2단원 여기까지 끝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